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탈진실 시대 보수 진보를 넘어 대담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 한국사회학회에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희원 애리조나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공정 이슈는 어떤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이고 가치입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과 불공정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공정이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건지요? 지금 공정 내지는 불공정에 대해서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시야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88만 원 세대론이 나온 것이 2007년이고요. 헬조선 담론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2015년입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낙관과 기대로 반전이 됐다가 정권 후반기에 와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조차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배신감과 또 그만큼이나 더 격한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이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고 박근혜 정권 시에 탄핵에 이르게 했던 어떤 불공정과 불평등의 누적에 대한 분노로 출범한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균등이라든가 어떤 과정의 어떤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그런 정권이었던 것 치고는 지금 가장 불공정하다라는 민심, 기대와 너무 다르다라는 그 민심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부정의한 현상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공정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도 하고 다른 집단과 비교하고 또 자신의 이전 경험과도 비교하면서 예전처럼 주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닌 거죠. 나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보상을 희생하거나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데도 이 공정성의 논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국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개별주의, 능력주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능력주의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를 누가 만드느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은 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어떤 능력은 왜 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가. 예를 들어 문사철을 전공했다고 했을 때 왜 취직이 어려운가. 그것은 문사철 전공자가 더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더 가치가 있다, 더 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전공이 먼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능력주의가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금수저 집안에서 같은 능력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능력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능력주의로 평등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자원, 좋은 수준의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시험 제도 자체 굉장히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그렇게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제 분노가 존재한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신 교수님부터 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거진 어떤 다시 말해서 민심이 이렇게 좀 악화된 여러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각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돌아봤을 때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사원들의 정규직 전환, 의사 파업,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의대생 재응시 허용,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토지주택공사 사원 투기 사건, 이런 것들을 가장 굵직한 사건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상이한 공정성의 개념 내지는 상이한 정의의 개념, 이 충돌한 그런 하나의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의 그 권력형 특혜와 그에 관련된 불평등의 대물림 문제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의사 파업이나 공기업 등에 관련된 상층 직업들의 무한 특권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특 계속 특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나 부, 명망, 또 공적인 지위,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별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취하고 나아가서 자녀들에게까지 특권층의 지위를 물려주려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대중의 공분이 일어난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을 구분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상황의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오래, 더 일상적으로, 더 편재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인 발화 지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치고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시험 치고 들어와라, 여기 한쪽의 논리라면은 다른 쪽에서는 더 큰 정의의 개념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 요 둘이 대치하는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일부만 일회적이고 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운 좋게 포함되지 못한 다수는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상적으로 한번 이것을 정규직화를 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것이 선도적인 사례가 돼서 정규직화의 파도가 쫙 일어나면 제일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선택받아서 정규직화가 됐을 때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김정희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사실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조차도 사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특혜, 특별, 특권으로 보일 수 있고, 그게 결국엔 어떤 그 소통의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소통과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공감이 되지 않는 문제. 사실은 이게 어떤 공공성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결정조차도 소수만 특혜를 보게 되는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 불공정하다라는 그 분노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불공정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공정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층위의 의미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형평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해서 어떤 집단, 조직이나 그런 어떤 기여가 얼마만큼 되느냐 내지는 얼마만큼의 성과, 퍼포먼스를 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등가성의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제하는 공정, 다수가 배제되는 공정 이런 것들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정의의 개념과 상당한 교집합을 갖는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촉발된 어떤 공정성 문제의 어떤 해법에 있어서의 어떤 일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지금 신진욱 교수님께서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배제적 공정이라는 말씀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불공정한 장면들이라든가 공정이 무너진 어떤 키워드들을 어떤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짚어보실 수는 없을까요?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기득권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쭉 이어지는 흐름 중에 하나가 공공의대 사태와 그 이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의사 면허 취소법 통과 실패. 이 전체가 조금 한 기득권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는가를 쭉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제공했던 논리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논리 하나뿐이었던 것 같고 또한 추가로 의사협회와 물밑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사실 절차정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어떤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때 이것을 모든 이해관계자나 모든 당사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절차정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 그러니까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 그다음에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 과정이죠. 적용하기 전. 그다음에 절차를 적용한 후에 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까지 다 포함한 것이 절차정의예요. 절차를 수립하는 거, 적용하는 거, 문제 제기해서 수정하는 거, 수정 가능성.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전체가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보장이 되고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정성에 대한 그 사회적 고민을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분배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절차적 정의의 문제나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공정성과 관련해서 그 집약적으로 나타난 게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국 사태를. 네네. 지금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에 여러 결의 균열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취임 초기부터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개념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철학적 개념으로서 내지는 이념사적으로 공정과 평등과 정의는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것이 내용적으로 중첩될 수는 있겠지만 분석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절대로 뒤섞여서는 안 되는 다른 생애사를 가진 개념들이죠. 대중들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 언어에 부여하는 의미, 그런 어떤 화용론적인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는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이 세 언어가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이 진보 집권 세력의 정치적 가치 언어의 꽃다발을 만든 거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현 역사적 단계에서 한국 진보의 그런 어떤 가치 동맹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 내지는 더 나아가서 진보 세력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라는 상황은 진보 세력에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평등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되고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보 세력은 이거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고 언론에서의 뭐 너무 과도한 그런 프레임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방어만 한다면 지금 왜 이런 비난을 받게 됐을지에 대해서 성찰의 계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금보다 더 나은 진보가 되어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보를 위한 그런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권력인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진보주의자들, 한국 성인 인구의 40%가 넘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정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만큼의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오로지 사회적 가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 진보 운동가들, 그분들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진보 세력의 어떤 일부가 민주화 이후에 점차적으로 권력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진보는 권력화되면 안 되냐?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가 권력화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보수만이 권력을 독점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보의 권력화가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 극도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런 권력 지형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다가 이제 진보의 일부가 권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해서 더더욱 진보 진영, 진보 세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더 두려웠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진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자정장치를 더 엄격하게 작동을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깊이 권력의 위험을 성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화가 시작된 지 오래지 않은 이 시기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냐면은 과거에는 보수의 전유에 물이던 많은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각종 청문회에서 특권 특혜 논란이 일 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죄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럴 때 인지가 일치하는 거죠. 진보니까 내가 지지하는데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근데 점점점 해명이 없어져요. 해명 없이 강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물이 뚝뚝뚝 고여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여오다가 LH 사태다, 조국 사태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확 넘치게 되는 그런 어떤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의 충격이 왜 진보만 아파야 되냐 그런 고민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진보 진영에서 이런 충격이 유난히 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정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보주의자라면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드러나지 않고 침묵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배제된 사람들 이 편에 서기로 했다라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야 저쪽도 팔로틱스고 이쪽도 팔로틱스 그러면 진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는 특별한 권력이 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진보 자신에게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보는 보수와는 다른 권력이 특별한 권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에 앞으로 권력화가 지속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국 사태로 불거진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공정성 가치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그 여러 질문들이 사실은 진보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공정의 가치를 훼손을 했고 그리고 그런 후에 이 조국 사태가 불거진 후에 이 조국 사태를 대하는 임하는 소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진보 일부의 어떤 권력화된 진보의 자세가 사실 이런 민심의 어떤 들끓음 내지는 분노를 촉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기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진보 세력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의 가치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다, 놓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좀 전에 뭐 여러 가지 장면들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정권의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진보는 이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다뤄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공정함이나 부정의함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재 진보 세력 내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까 신진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는 것은 본인이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찰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고 그 기득권을 사용할 때는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진보 세력은 어떤 면에서 고도 성장의 수혜자로서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세대고 또한 자수성가의 경험 혹은 민주화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 그러한 경험을 역설적으로 특권 물려주기로 답변한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실상 부와 명예를 세습하는 형태, 어떤 엘리트 세습의 형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의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이 사실은 다른 일반 국민들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찰 없이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기득권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논의랑 계속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공정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의 어떤 핵을 이제 이루는 집단이 청년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표현했던 집단이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 그 연령으로 하면 20, 30대에게 불공정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세대 관점에서 우리가 불공정 문제를 고찰을 할 때 몇 가지 팩트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그 청년들이 특별히 불공정에 민감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로 거쳐오면서 전반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 20대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50대가 몇 년 내에 지금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바로 그 60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층이 특별히 불공정 문제에 민감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나머지 연령대를 피해자에서 삭제시키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불공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불공정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맑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정한 연령대 내지는 출생 세대를 특권화한다라든지 손쉽게 희생자화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의 문제를 불공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청년층 내의 특별히 불안정한 계층이 처해 있는 불공정의 상황과 삶의 어려움이 지금의 50대인 분들, 지금의 고령자인 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겪었던 그 시대의 어려움과 어떻게 다른 어려움인가? 동시에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를 힘들지 않은 사람으로 꿀 빨아먹은 세대로 이런 식으로 악마화하지 않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계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하냐 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세대 내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연령대가 청년층하고 50대입니다. 한시적 노동이라든지 시간제 노동, 단시간 노동이라든지 특별히 불안정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오히려 늘어난 연령대가 20대고 50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하자면 청년층 내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늘어났어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중간층이 요만큼 좁아진 거라는 거예요. 이 계급적인 분절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청년층 내에서 시험 봐서 내가 이 이른 나이에 지금 이 내부자의 위치로 들어왔는데 어디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 공정성이 각인되어 있는 청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는 미래가 없는 그런 청년층이 있는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다른 공정성, 다른 불공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청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논리에는 그 내부자의 위치가 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떤 시도조차 못 해보고 그 배제가 되는 사람들 그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감각 내지는 인식도 이질화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세대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세대 청년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 세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애 궤적에서 거치게 되는 특정한 역사적 그 맥락 속에서 부여받은 지위 같은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딱 한 문장만 한 가지 부연을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층 내의 불평등이라는 문제 이것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강조를 제가 부연을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제가 그 김정희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젠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성 또는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그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20대 남녀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공정성을 논의할 때 세대 간 대결과 비슷하게 남녀 간 대결의 문제도 조금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라던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 할당제라던가 그래서 적극적인 수정 조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그 흔한 종류의 반발이 이거는 공정하게 능력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펴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정성 담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청년 세대 전반적으로 박탈감의 문제나 또 삶의 고통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다시 말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체적인 전체적인 세대의 문제고 또한 동시에 지금 현재의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에서 청년 세대들이 처한 위치나 처한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수준의 자격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비판하게 되는 경향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성별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트랜스젠더의 숙명여대 입학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논리가 공정성이었거든요. 공정하지 않다. 또 반대로 남성들 사이에서도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비판하는 논리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사용이 됐고 가장 최근에도 아마 동아제약의 성차별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 채용 시장에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되거나 동등한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 그다음에 뭐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실제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보지 않고 단순히 표피적으로 현상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조적 문제를 깊게 보게 하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 사회의 공정성의 현재 상태라든가 상황 그리고 그거의 어떤 공정성의 역사적 구조적 맥락 그리고 사회과학적 개념화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정말 다양한 그 주제들을 다뤄왔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오신 공정성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수준 내지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기회균등인 것 같고요. 기회가 균등한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균등 위에서 자유경쟁을 한다. 그 자유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한다. 이것이 이제 형평의 의미로서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기회균등이란 것은 단순하게 달리기의 규칙을 지켜서 달린다는 형식적인 페어플레이가 될 수가 없다.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발점이 같아도 저는 기회가 불균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불균등하다. 왜냐하면 출발선에 섰을 때 육상용 신발을 누가 신었느냐, 평상시에 충분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받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이 전제들이 다르면 같은 출발선에서 자유경쟁을 해도 자유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가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면 그는 자유가 없는 거죠. 뭐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것이 이명박 정부 중후반기 이때쯤부터 불평등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추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 노후 불안의 정도, 그 다음에 끔찍한 자살률, 그 다음에 GDP 대비의 정부의 복지 지출의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 말하자면 공정의 조건이 비참할 정도로 부재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한국 사회의 공정성의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가 풍부하면서 좀 서늘한 비판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 김정희연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균등한 사회만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학교에 입학했거나 어떤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동등한 기회를 얻었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차별의 문제나 부정의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 역량을 활용하기가 힘들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백신 같은 자원, 그거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고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동시에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완벽한 기회 균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의 안정성이라던가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 조건, 물적 조건이 확보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과 접촉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되는 반면 다른 직업은 얼마든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고 혹은 돈이 너무 많아서 나의 자녀들은 어떤 뭐 강원도에 있는 펜션에 보내놓을 수 있고 사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준일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불평등을 계속해서 극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은 단순히 출발선 하나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그 말씀 들으면서 해봤어요. 뭔가 기회 균등이 비현실적이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런 조정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격차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 쪽에서 그런 어떤 그 불평등한 결과를 인정하되 뭔가 그 격차를 조금 줄여주고 작게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또는 제도를 만드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공정한 사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좀 주의 깊게 봤던 통계 지표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가를 사실 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 인구가 얼마나 급증했는가, 이거는 정말 모두가 찾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쉬었음 인구는 60대를 뜻했는데 은퇴한 이후에 그냥 잠깐 쉬고 있는 인구. 근데 지금 현재 청년층 2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난해에 비해 30%가 1년 사이에 30%가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20대 중에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인구가 총 46만 명,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 얼마나 문제적인가를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일자리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으로 50만 명을 구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빈곤층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지표 개선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나 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뭐 재분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들 뭐 다양하죠. 각 부처에서 또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이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작 그 청년들에게는 좀 먼 정책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자리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 공정성의 문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내년에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지금 이 팬데믹에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운명이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어떤 변곡점을 맞을 거다. 중요한 시기다. 이제 그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공정성은 정말 우리 사회가 뭐 완벽하게 그 구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향해야 될 가치다라는 거에는 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LH 사태에서도 참 그런 한계들이 많이 드러났고 이 공정성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뿌리가 깊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이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에 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지금의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불공정, 불평등 내지는 부정의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정치와 그 다음에 여론, 시민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 맥락에서 지금 상황을 조금 진단을 해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압도적인 다수가 정치에 바라는 거는 불평등 해소, 격차 완화, 경제적인 불안 문제 해결 이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는 불안한, 불평등한 뭐가 지금 제일 힘드냐 물어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온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가 일자리, 부동산, 교육 격차, 하나 더 보태자면은 소득 격차인데 소득 격차는 일자리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겠죠. 뭐 안 좋은 의미에서 흥미로운 거죠. 뭐냐면은 선거 때만 되면은 선거 이슈가 이런 게 이슈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될 그 입법을 그 법을 입할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게 선거인데 그 선거에서 우리한테 가장 절박한 이슈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이나 후보자의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거는 정말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상 시기의 여론과 대표자의 선출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4년 5년에 한 번 겨우 오는 유권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제도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우선 우선순위를 정책의 위계에서 부여한 정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맥락 속에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정치권에 뭔가 기대를 내지는 요구를 혹은 압박을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기회의 창이 만약에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상황
것 같아요. 비일상적으로 특정 계층들의 고통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합리성의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득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시민사회가 얼마만큼 정치권에게 압력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불공정의 문제, 우리의 불평등의 문제를 얼마나 실효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정치권이 그리고 정치가 이 공정성 이슈를 행동과 실천의 공정성, 정책의 공정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사회의 조직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질의 핵심이 공정성과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조직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이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LH 사태를 그 민변과 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그 시민들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LH 사태가 굉장히 크게 터졌지만 이게 지금 선거의 악재라서 전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선거철이 아니어도 이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에 응답할 건지 그런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LH 사태의 개혁도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개혁인데 어떤 익명의 제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 사실은 정보를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러한 편법이나 불공정을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정부에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교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정치권이 이 코로나와 사회적 위기,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공정성이나 부정의함에 민감해지는 시기는 위기 상황일 때 더더욱 민감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예전처럼 했을 때 나의 미래나 경제적 요건이 그만큼 똑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모두가 체감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갑자기 실직을 한 사람들도 늘어났고 혹은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혹은 내 조직이 회사가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나?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내 몫을 다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러한 공정성과 정의가 확보되나? 근데 지금 그게 주어지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LH에서 뭐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뭐 부동산을 구입했고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런 식의 편법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과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나도 편법을 써야겠다. 소위 영끌해서 주식을 사야겠다. 내 부동산에 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공정성과 부정의의 문제를 뭐 LH 포함 지금 LH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자, 군부대 다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 이상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공정성과 관련되어서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나 사안이 뭐고 가장 먼저 정비 내지는 뭔가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평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지금 한국 사회의 불공정 담론이나 공정성 담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정책의 문제나 지금 현 정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모두가 경쟁 사회에 내몰리는 어떤 그 각자도상행의 원리가 보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좀 더 정부가 노력할 수는 없을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재단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까지는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아도 되고 차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는 정말 그 마지막 단계의 취약계층과 소수자계층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차별과 불평등이 실제하는 사회인데 저는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항상 포용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포용국가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조금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한국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막 거리로 나가는 비율이라든지 그 에너지도 사실 미국 사회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능감이 확보된 상황과 실제로 정치 참여, 사회적 동원이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국민들이 촛불의 경험도 있고 사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정치 참여를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정인이 사태라던가 아동학대 사건이라던가 조두순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달걀을 던진다거나 이런 식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일회적인 분출하는 그런 분노 말고 이런 분노를 좀 더 지속 가능한 정치 참여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막 생각을 해서 선하게 정의롭게 바뀐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들도 그렇게 단순히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참여의 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정말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그 시장, 이 자본이 끊임없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불거지는 문제들이 이 사회와의 어떤 교집합 부분들, 그리고 환경과의 교집합 부분들에서 불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개입해줘야 되는 지점들이 정치인데, 거기에서 정치는 꼭 정부와 국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발적 결사체 내지는 시민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신진욱 교수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두 분께서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은가요? 생각을 딱 해놨던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그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그 공정성 또 불공정 문제에서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 정의의 문제, 한국 사회의 또 불평등의 문제, 인권과 사람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 많은 것들에 궁극적으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그것은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낙관적인 얘기로 끝맺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우리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낙관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저는 한국 사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가 대단히 아까 표현하신 대로 서늘한 그 김정희연 교수님께서도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에 청년들의 그 비경활 인구 그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서늘한 현실인데요. 그런 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낙관의 근거를 보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의제화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 2000년대에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라는 것이 저의 그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시민사회의 우리의 모임들이, 단체들이, 공동체들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한국 사회가 어떤 일부 운동단체들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그런 어떤 단체의 연대의 삶이 굉장히 얇은 이런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 지금 잠재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최근 연도에 그 세계 가치조사 국제 비교를 제가 해봤더니 실제로 최근에 2010년대 들어서 그런 시민들의 정치 참여, 특히 지금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식 습득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확산, 공유, 이와 같은 정치 참여는 유럽의 우리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 신진욱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생활 밀착형 내지는 생활 세계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시민 사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모범 사례들을 확장해 나가면 저희가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좀 희망을 봤으면 좋겠고요. 사회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기회는 평등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가 교수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얘기고요. 과정은 공정한데 기회가 평등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과정이 공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은 뭔가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과정이 좀 더 정의로워야 될 것 같고 결과는 정의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떤 사회적 재분배라든가 불평등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과가 오히려 차이는 인정하되 평등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가치가 한국의 어떤 진보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어쨌건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진지한 토론, 너무 진지해가지고 정말 혼났는데 진지한 토론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루는 이런 노력들이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의 공정성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이 미래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밑거름 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